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도 선택이다입니다. 저자는 이민규, 출판사는 더 난 출판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우울하고 화나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건 우리가 슬퍼지고 분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날씨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똑같이 엉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날씨는 당신이나 나 또는 그 밖에 어떤 누구도 우울하게 만들 수 없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울해한다면 그건 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비를 보고 우울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노로 가득 찬 생각을 하지 않고 화가 날 수는 없다.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불쾌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말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표현된 말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을 스스로가 충족시키면 된다. 바로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은 내면의 언어로 만들어지며 그것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인 간의 소통이다. 또 한 가지는 내면적인 소통이며 이를 다른 말로는 자아 커뮤니케이션 또는 내면의 대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내면의 대화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와 자아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말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 벌써 월요일이군.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유, 짜증나.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얼른 나가야겠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등의 부정적인 말은 실패를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은 성공을 가져온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으며 사용하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평소에 완전 짜증나,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면 당신의 대뇌의 행복으로 통하는 신경 통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항공업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예컨대 기내식으로 쇠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하는데 재료가 별로 안 남아있고 닭고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남은 것은 닭고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손님, 살짝 익힌 버섯과 가벼운 크림 소스가 곁들인 양념이 잘 배인 닭가슴살과 쇠고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승객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고지곳대로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항공기에 잠시 기술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 어떤 표현이 승객을 더 안심시키고 더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애인에게 걸핏하면 우리 헤어져라고 말한다면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할지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진심으로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헤어지자는 말 대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대체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의 말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라는 유머가 돌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3위.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2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1위.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그렇다면 며느리들의 거짓말 베스트 0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건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속없이 절대 이런 말은 못한다 라거나 아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속에 없는 말이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와 그런 말은 손발이 오글거려서 꿈속에서도 할 수 없다는 진솔한 며느리 중 누가 더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누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전자할 것이다. 왜일까? 진실 여부를 떠나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며느리의 말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로부터 처음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는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 말을 조금 더 듣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저렇게 자주 하기는 어렵겠지? 하면서 긴가민가 할 것이다. 그 말을 계속 더 듣게 되면 맞아, 우리 며느리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면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시어머니를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님 사랑해요 라는 그런 말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대단한 예언자적 힘이 있다. 심지어 거짓으로 하는 말조차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말한 대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성 예언 또는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한다.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그 차량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을 시도하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왜 급제동을 걸어서 뒤따르는 차로 하여금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했을까? 그것은 내면의 대화 때문이다. 상대 차가 끼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내면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저게 미쳤나? 사람을 뭘로 보고? 가만두면 안 돼.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다. 뭐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되지. 내 차를 못 봤나?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지도 몰라.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응급실로 가는 중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가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자아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부지런한 자아와 게으른 자아,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적극적인 자아와 소극적인 자아.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의 생각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언어로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러므로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자기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안에는 서로 대립되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어휘를 살짝 바꿔서 말하면 된다. 소심하고 신경질적이고 산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신중하고 감수성이 남다르고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말해주자.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위를 유발한다. 말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말은 주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따금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껏 사용해왔던 부정적인 어휘들과 부정적인 대화들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자신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며 살아간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행복해지려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무엇이 있다면 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자적인 사상가는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고, 뛰어난 과학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탁월한 경제적인 업적은 모두 차별화의 선물이며, 위대한 개인들 역시 모두 다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랍비 주스야 오브 하니폴은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 저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왜 예수처럼 살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왜 당신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으로 살기 위해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 그러나 낙천주의자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런 일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인생의 역경은 오히려 도전거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셀리기만은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 결과 성공한 세일즈맨과 실패한 세일즈맨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다. 성공한 직원은 낙관적이었으며 실패하는 직원들은 비관적이었다. 특히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가 거절 당했을 때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셀리그만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자기 말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은 거절당하고 난 뒤에 대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 이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무슨 보험일 거야. 저녁 식사 중에 전화를 걸었나 봐.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 난 안 되나 봐. 나는 재주가 없나 봐. 이러다가는 밥값도 제대로 못하겠어. 낙관적인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낙관적인 사람들과 비관적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때 다음에 3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원인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의 원인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데 반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는 상사의 기분이 그날따라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원인의 전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지속성이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전반성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치자. 비관적인 사람들은 한 여자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도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거절한 그 여자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원인의 개인화 정도가 다르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찾는다. 예컨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긴장을 심하게 했다고 치자.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발표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등
모든 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중요한 것을 발표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긴장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된다.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상사로서, 친구로서 또는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처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똑같은 좌절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력감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사의 질책을 받아 화가 나더라도 대개 상사의 면전에서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참는 것처럼 보여도 참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한 좌절감을 겪는다. 전자는 상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지만 후자는 통제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하는 일조차도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짜증이 나지만 남이 시킨 일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이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을 모든 감정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방식으로 다시 고쳐 써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다.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화를 낼 경우가 아닌데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화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대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화내지 않기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 입는 순서, 인사를 할 것인지 무시할지,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신세계도 통제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빨간 양말을 떠올리세요라고 말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요구를 따르지 않고 파란색 양말을 떠올릴 수 있다. 양말 대신 모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면 승객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겨우 발을 딛고 서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10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릴 수 있다. 교통체증 걱정 없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다. 아직 건강하다. 무뚝뚝하지만 유능한 상사가 있다. 이처럼 행복해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들어설 때도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동료와 고객들까지 즐겁게 만들 수가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는 이런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이 심한 이웃들을 보면서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런 데를 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를 대할 때 새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비극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가 관객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내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으나 극장을 나서면 괴롭고 고통스럽기보다는 왠지 후련해지고 바깥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이 겪는 역경이나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어서이다. 아울러 주인공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 그대가 괴로울 때는 언제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더 처참한 상황은 무엇인가? 요즘에는 기업도 직원들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생산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무 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 주로 약점 기반의 접근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소수의 구성원의 장점을 발굴해서 이를 조직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의 장점 기반 접근법을 긍정 탐구 기법이라고 한다. 강점 기반의 이런 접근 방법은 조직뿐만 아니라 자신을 개선할 때도 매우 효과적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발휘하느냐고 물어보자 10중 8구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싫은 것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길고 긴 목록을 끝도 없이 줄줄 늘어놓을 것이다. 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나 상사, 그들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자신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도 선택이다입니다.
저자는 이민규, 출판사는 더 난 출판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우울하고 화나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건 우리가 슬퍼지고 분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날씨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똑같이 엉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날씨는 당신이나 나 또는 그 밖에 어떤 누구도 우울하게 만들 수 없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울해한다면 그건 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비를 보고 우울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노로 가득 찬 생각을 하지 않고 화가 날 수는 없다.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불쾌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말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표현된 말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을 스스로가 충족시키면 된다. 바로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은 내면의 언어로 만들어지며 그것이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인 간의 소통이다. 또 한 가지는 내면적인 소통이며 이를 다른 말로는 자아 커뮤니케이션 또는 내면의 대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내면의 대화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와 자아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말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아, 벌써 월요일이군.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유, 짜증나.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얼른 나가야겠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등의 부정적인 말은 실패를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은 성공을 가져온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 있으며 사용하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 바꿔야 한다. 평소에 완전 짜증나.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면 당신의 대뇌의 행복으로 통하는 신경 통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항공업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어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예컨대 기내식으로 쇠고기 스테이크를 준비하는데 재료가 별로 안 남아있고 닭고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남은 것은 닭고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손님, 살짝 익힌 버섯과 가벼운 크림 소스가 곁들인 양념이 잘 배인 닭가슴살과 쇠고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승객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다른 경우를 보자. 비행기가 고장이 났을 때 고지곳대로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항공기에 잠시 기술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 어떤 표현이 승객을 더 안심시키고 더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애인에게 걸핏하면 우리 헤어져라고 말한다면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할지라도 헤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진심으로 애인과 헤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헤어지자는 말 대신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대체해야 한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의 말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라는 유머가 돌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3위.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2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1위.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그렇다면 며느리들의 거짓말 베스트 영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건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속없이 절대 이런 말은 못한다 라거나 아부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속에 없는 말이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와 그런 말은 손발이 오글거려서 꿈속에서도 할 수 없다는 진솔한 며느리 중 누가 더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누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전자할 것이다. 왜일까? 진실 여부를 떠나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며느리의 말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느리로부터 처음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는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 말을 조금 더 듣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저렇게 자주 하기는 어렵겠지? 하면서 긴가민가 할 것이다. 그 말을 계속 더 듣게 되면 맞아, 우리 며느리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면서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시어머니를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님 사랑해요 라는 그런 말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대단한 예언자적 힘이 있다. 심지어 거짓으로 하는 말조차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말한 대로 결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성 예언 또는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 한다.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그 차량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을 시도하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왜 급제동을 걸어서 뒤따르는 차로 하여금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했을까? 그것은 내면의 대화 때문이다. 상대차가 끼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내면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저게 미쳤나? 사람을 뭘로 보고? 가만두면 안 돼.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면의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다. 뭐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되지. 내 차를 못 봤나?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지도 몰라.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응급실로 가는 중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가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자아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부지런한 자아와 게으른 자아,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적극적인 자아와 소극적인 자아.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의 생각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언어로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러므로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자기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안에는 서로 대립되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성격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어휘를 살짝 바꿔서 말하면 된다. 소심하고 신경질적이고 산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신중하고 감수성이 남다르고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말해주자.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위를 유발한다. 말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말은 주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따금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껏 사용해왔던 부정적인 어휘들과 부정적인 대화들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자신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며 살아간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는가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행복해지려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무엇이 있다면 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독자적인 사상가는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고, 뛰어난 과학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탁월한 경제적인 업적은 모두 차별화의 선물이며, 위대한 개인들 역시 모두 다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랍비 주스야 오브 하니폴은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 저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왜 예수처럼 살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왜 당신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으로 살기 위해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 그러나 낙천주의자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런 일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인생의 역경은 오히려 도전거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셀리기만은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 결과 성공한 세일즈맨과 실패한 세일즈맨들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었다. 성공한 직원은 낙관적이었으며 실패하는 직원들은 비관적이었다. 특히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셀리그만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자기 말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은 거절당하고 난 뒤에 대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 이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무슨 보험일 거야. 저녁 식사 중에 전화를 걸었나 봐.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 난 안 되나 봐. 나는 재주가 없나 봐. 이러다가는 밥값도 제대로 못하겠어. 낙관적인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낙관적인 사람들과 비관적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원인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의 원인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데 반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는 상사의 기분이 그날따라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원인의 전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지속성이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전반성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치자. 비관적인 사람들은 한 여자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도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거절한 그 여자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원인의 개인화 정도가 다르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찾는다. 예컨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긴장을 심하게 했다고 치자.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발표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등 모든 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중요한 것을 발표할 때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긴장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된다.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상사로서, 친구로서 또는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처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좌절을 겪게 된다. 하지만 똑같은 좌절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력감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상황을 변화시킨다.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사의 질책을 받아 화가 나더라도 대개 상사의 면전에서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참는 것처럼 보여도 참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한 좌절감을 겪는다. 전자는 상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통제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지만 후자는 통제감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하는 일조차도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짜증이 나지만 남이 시킨 일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건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이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을 모든 감정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방식으로 다시 고쳐 써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다.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화를 낼 경우가 아닌데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화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내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대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화내지 않기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 입는 순서, 인사를 할 것인지 무시할지, 이 책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정신세계도 통제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빨간 양말을 떠올리세요라고 말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요구를 따르지 않고 파란색 양말을 떠올릴 수 있다. 양말 대신 모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면 승객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겨우 발을 딛고 서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10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릴 수 있다. 교통체증 걱정 없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다. 아직 건강하다. 무뚝뚝하지만 유능한 상사가 있다. 이처럼 행복해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들어설 때도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사는 가족 그리고 동료와 고객들까지 즐겁게 만들 수가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는 이런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이 심한 이웃들을 보면서 이 정도라면 우리는 그런 데를 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를 대할 때 새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 비극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가 관객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내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렸으나 극장을 나서면 괴롭고 고통스럽기보다는 왠지 후련해지고 바깥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이 겪는 역경이나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어서이다. 아울러 주인공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 그대가 괴로울 때는 언제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더 처참한 상황은 무엇인가? 요즘에는 기업도 직원들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생산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무 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 주로 약점 기반의 접근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소수의 구성원의 장점을 발굴해서 이를 조직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의 장점 기반 접근법을 긍정 탐구 기법이라고 한다. 강점 기반의 이런 접근 방법은 조직뿐만 아니라 자신을 개선할 때도 매우 효과적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발휘하느냐고 물어보자 10중 8구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싫은 것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길고 긴 목록을 끝도 없이 줄줄 늘어놓을 것이다. 성과를 높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활용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동료나 상사, 그들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자신을 대할 때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을 찾게 된다. 질문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